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평등법 발의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 김성한 목사는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국민의 입을 막는 독재 평등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무서운 독소 조항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 법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고 또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들이 이 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법이 추진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찬성한 사람이 불과 26.3%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까지 조작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와 인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교단들의 교인들 숫자가 한국 전체 교인의 96% 이상입니다. 한교총에 소속된 교단의 교인 숫자만도 720만 명입니다. 한국교회 교단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기장교단이 교인 수가 3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지난 총선 끝나자마자 NCCK가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NCCK 가입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인 통합교단과 감리교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두 교단은, 감리교와 통합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심지어 NCCK 탈퇴 움직임까지 일고 있고 통합교단에서도 NCCK에 강하게 항의하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가 이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전부 다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개조하는 법인데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알리지 않고 날림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은 이 법안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 법의 실체를 숨기고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수록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에는 항상 국민들을 속인 상태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림으로써 이 법의 제정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단들과 싸우는 이단 대책 사역을 해왔는데 이단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속여서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이단들과 똑같은 행태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단 대책 사역의 핵심은 이단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동성애 이데올로기와의 싸움도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평등법 발의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 김성한 목사는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국민의 입을 막는 독재 평등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무서운 독소 조항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 법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고 또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들이 이 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법이 추진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찬성한 사람이 불과 26.3%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까지 조작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와 인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교단들의 교인들 숫자가 한국 전체 교인의 96% 이상입니다. 한교총에 소속된 교단의 교인 숫자만도 720만 명입니다. 한국교회 교단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기장교단이 교인 수가 3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지난 총선 끝나자마자 ACCK가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ACCK 가입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인 통합교단과 감리교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두 교단은, 감리교와 통합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심지어 ACCK 탈퇴 움직임까지 일고 있고, 통합교단에서도 ACCK에 강하게 항의하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가 이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전부 다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개조하는 법인데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알리지 않고 날림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은 이 법안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 법의 실체를 숨기고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수록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에는 항상 국민들을 속인 상태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림으로써 이 법의 제정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2021년 7월 9일 오후 2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제29회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시청을 놓치신 분들은 연결된 교회 채널이나 유튜브 등으로 꼭 방송 시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차바를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그동안 차바를 통해서 제공된 모든 강의 동영상들을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현장에서 진행해 오신 한효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님을 모시고 현장을 사수하라라는 제목의 열정이 넘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현재 장혜원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보다 강화시킨 악법인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이 발의되어 있고,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을 숨기고 있는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키는 악법인 남인순,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발의가 일단 유보되었으나 8월 말에 재논의가 예상되고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권 대선 주자들의 지지가 공공연하게 표명되고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호의적인 집권 여당이 180석이나 되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현장 활동가이신 한효관 대표님의 강의가 주는 시사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성해방 이념의 세뇌가 된 특정한 집단의 교활한 계략에 의해서 공교육 현장에서 친동성애 및 젠더 교육이 시행되어 오고 있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성 법률의 은밀한 제정을 통해서 동성애 친화적인 성해방 교육이 강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양성평등 개정안, 정보통신법 개정안 등이 법률로서 통과되면 한국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성해방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한국 교회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잘못된 성해방 정책을 비판하고 저항하며 재정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한효관 대표님의 강의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9월부터 시작하는 국회 회기 동안 동성애 관련 악법들을 통과시키고자 시도를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7월과 8월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오늘도 동성애 반대 운동에 헌신해 오신 또 한 분의 현장 활동가를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목사님은 김성한 목사님이십니다. 김성한 목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고,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계시며,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 연합 총무,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2단 대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성한 목사님은 한국의 교회와 교단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선도적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단의 관심을 이끌어내셨고, 교단을 설득해서 동성애와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결의를 선도적으로 도출해내신 분이십니다. 오늘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성한 목사님을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목사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영이 세상을 미혹하고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며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차아바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고 진리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민 여러분, 요즘 건강보험료 엄청 많이 올랐죠. 건강보험료만 오른 게 아니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공과금 부담률이 OECD 37개국 중에 가장 많이 증가했고 OECD 평균 인상률의 7배가 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걸 감당하느라고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세금과 공과금을 많이 내야 하겠습니까? 특히 건강보험료 너무 많이 올랐죠. 이거 감당하시느라고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야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는데 우리가 내는 세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에이즈 치료비를 감당하느라고 막대한 국가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비에 사용되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무려 9조 원에 이른다는 말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에이즈 환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데 각종 검사비, 치료비, 간병비에 이어서 교통비까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이러니 국민들 허리가 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거의 95%가 동성애자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에이즈 환자 거의 대부분이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공식 문건에도 보면 남성 동성애자들 간의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조사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동성애는 담배보다도 훨씬 더 해롭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수명을 무려 24년이나 단축시킨다는 것입니다. 담배는 수명을 평균 7년 단축시키는데 동성애는 무려 24년이나 평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보고서입니다. 그 유명한 락 그룹 퀸의 프레드 머큐리가 동성애자였는데 에이즈로 45살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가수 조지 마이클도 동성애자였는데 얼마 전에 53세로 사망했습니다. 이렇듯 동성애는 치명적으로 건강에 매우 해롭고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위험한 성행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에이즈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에이즈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무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이 동성애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10대 청소년들에게서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청소년들의 70%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거짓말로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동성애는 유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동성애는 유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이미 다 드러났는데 오래전에 다 밝혀진 건데도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바르게 알리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퍼뜨려 놓고는 그리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동성애는 유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자 이번에는 말을 돌려서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거짓말입니다. 동성애는 윤리적 판단의 대상입니다. 성행위에 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간음이나 근친상간처럼 동성애하는 성행위도 당연히 사회적으로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건전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당연히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말 속에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무 비판도 하지 말라는 무서운 독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해서 의학적인 진실까지도 말하지 못하게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동성애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일체 한마디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국가에서 제작한 에이즈에 대한 국민 홍보 자료입니다. 이것만 보면 HIV, 에이즈는 그냥 만성 질환일 뿐이며 잘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에이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동성애 하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악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절반이 에이즈 걸린 지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려 76%가 에이즈 걸린 지 5년 안에 사망했고 10년 이상 생존한 사람은 불과 4.7%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려 죽으라는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장기 기증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동성애가 위험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수많은 질병들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찍 죽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헌혈도 안 받아줍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동성애자들은 장기 기증, 헌혈 제한합니다. 동성애가 이렇게 건강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은 일체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이태원 게이바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언론 보도에서 이걸 게이바라고 사실을 보도한 30여 개 언론사가 전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과 국민들이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사실대로 보도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하여 특별 우대를 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뉴스에 방송되었는데 이분은 매우 뛰어난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갈 때는 멀쩡하게 들어갔는데 교도소에서 나올 때는 게이가 되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분이 자기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정의와 인권을 외친다는 단체들이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국민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인권단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은 이런 거짓 인권단체들이 하는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들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동성애가 후천적인 것이라는 말은 이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친동성애적인 환경에서 동성애에 대한 자극을 자주 접할수록 동성애자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미국인들 중에서 자기가 성소수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청소년들은 무려 15.9%가 자기를 성소수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서 성소수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겠습니까? 친동성애적 환경이 조성될수록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평등법 같은 악한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체 말도 못 꺼내게 하면서 국민들의 입을 막아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독재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지 목사들에게 설교문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을 겁주고 협박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느 정치인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 평등법과의 싸움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교회 모든 교단의 반동성애 사역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동성애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한반교연이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동성애와 평등법의 실체를 정직하게 바르게 알리고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민들에게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진실을 설명하는 전단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방송에서는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송만 하고 있고 동성애 실체에 대해서는 일체 방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동성애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교회는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연합해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성결교회 교단이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감리교 교단이고 그리고 예장통합교단이 집회를 이어갔고 또 침례교단 그리고 예장합신 그리고 대신교단 이렇게 한국의 주요 10여 개 교단들이 다 합력해서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가족정책 기본법의 실체를 알리는 집회를 거의 매일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이 평등법의 문제를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입니다. 여기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하든 양성애를 하든 누구에게 성적으로 끌리느냐는 성적 취향을 말합니다.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성을 선택해서 스스로 자기가 남자 여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로 인정을 해야 되고 여자로 태어났어도 자기가 남자라고 주장하면 남자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진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인데 이걸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이 사상을 법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겠다는 것이죠.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이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거운 징벌적 배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상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십 배, 수십억, 수백억의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별 정체성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MBC PD수첩에서 방송한 내용인데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십 가지의 성이 있으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 중에서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은 여자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가 이것도 됐다가 저것도 됐다가 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아침에는 여탕에 들어갈 수 있고 저녁에는 남탕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법으로 정해서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범죄자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민사적으로 막대한 배상을 치르게 하는 무서운 악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이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거의 전 국민이 다 범죄자가 됩니다. 이렇게 성별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가지의 성별이 있다는 것이 성별 정체성인데 이게 다 뭔지도 잘 모르겠죠. 이렇게 많아요. 뭔지도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이 평등법에 바로 이 조항이 있습니다.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밖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분류하기 어려운 성. 자기들도 뭔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법으로 정해놓고 이걸 법으로 받아들이도록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분류하기 어려운 수십 가지의 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7월 3일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우나에서 남성 성기를 가진 사람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해서 여자 손님들이 항의하고 심지어 유혈 충돌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여자로 보입니까? 저 사람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사우나 업주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별 정체성을 법으로 정해놓으면 이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니까 이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차별 행위가 되어서 그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갔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평등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람은 당연히 유죄인데 엉뚱하게도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기소유예예요. 죄는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 평등법이 제정되면 이게 합법이 됩니다. 이 남자가 여자 목욕탕, 여자 샤워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화되어서 이 남자는 당당하게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가고 이걸 제지하면 제지하는 사람이 차별했다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미시건주에서 헬스클럽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합법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 정신적으로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 손님들이 항의를 했는데 이 항의한 여자 회원들이 오히려 헬스클럽 회원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캘리포니아에서는 죄수가 남자 교도소 갈지 여자 교도소 갈지 그거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수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교도소 가고 여자도 남자 교도소 가고 싶다 그러면 남자 교도소를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평등법의 실체입니다. 평등법이 제정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의당 장혜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됩니까? 지금 이걸 법안이라고 만들었습니까?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실체를 설명해 주고 나서 국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국민 77%가 이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이 법의 실체를 알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속이면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무지개 티셔츠를 억지로 입어야 되고 이 옷을 안 입겠다고 거부하면 직장에서 해고당합니다. 무조건 강제로 동성애를 찬성만 해야 되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단을 비판해도 이건 종교 차별했다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단 비판도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괴롭히려는 것입니까?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이 평등법은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꼭 남자 직원이 필요할 때가 있고 혹은 꼭 여자 직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종업원을 뽑을 때 여자 종업원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남자 종업원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직원 채용 모집 공고를 할 때 지금 우리 회사에서 여자가 필요하니 여자를 뽑겠습니다. 이런 공고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기업 하겠습니까?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민의 평등법안은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자영업을 한다면, 만약에 제가 자영업을 해서 제가 종업원을 뽑는다면은 저는 제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꼭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인성도 봐야 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더 능률도 오르고 일도 즐겁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차별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고용이나 승진 같은 인사 문제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사업자는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서로 공개해야 되고 이걸 문서로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했다고 인정되어서 막대한 배상을 물어야 됩니다. 이러면 사업자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면 고용인은 자기가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나 붙잡고 시비할 수 있죠. 네가 나한테 차별하지 않았다는 걸 네가 입증해. 입증 못하면 너 나한테 배상해야 돼. 이런 식이 되면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기업가들의 경영 의욕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경제는 더욱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무시무시한 조항인데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배상 금액이 최하 500만 원입니다.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송을 한 숫자만큼 배상을 해야 되니까 배상 금액이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졌는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이벤트를 하겠다고 교회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교회가 거절했더니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고 230억 달러 손해배상을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거 우리 돈으로 26조 5천억 원입니다. 교회 다 팔아도 못 갚는 돈입니다. 이런 소송 당하면 재산 다 털리고 노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은 국가가 나서서 소송을 부추깁니다. 국가가 나서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비까지 부담해 주면서 고소하라고 부추깁니다. 이것은 국가의 사법폭력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법폭력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게이 목사가 교회에 청빙 청원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목사의 청빙을 거절했더니 동성애자를 차별했다고 소송을 해서 8,500만 원을 교회가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 청빙 공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분이 선택돼서 목사로 부임을 하고 다른 분들은 탈락하죠.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청빙에서 탈락됐다고 소송하는 것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청빙을 거절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동성애자를 목사로 청빙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이런 독재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한 교육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제3의 성, 분류되지 않는 수십 가지의 성을 다 포함합니다.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젠더 플루이드 등등등등 분류할 수 없는 수십 가지 성을 다 인정해야 되고 동성애자를 똑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가 신학교에 지원을 해도 거부할 수 없고 여기 보면 등자도 있어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 신천지 신도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입학한 다음에
나 신천지다. 그럴 때 신학교는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퇴학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평등법입니까? 심지어 여자 학교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자 대학교에서 남자가 지원을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자 학교에 남자가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남자 입학을 거부하면 차별했다고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대학교에, 여자 고등학교에 남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여자 학교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유명한 빈 소년 합창단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이 빈 소년 합창단에 여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안 뽑았죠. 여자를 안 뽑았다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니, 소년 합창단인데 거기 여자를 안 뽑았다고 소송을 당합니까? 평등법 제정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국가는 소송 비용까지 대주면서 이런 소송을 부추기고 소송당한 사람은 자기가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되고 국민들이 피곤해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법을 어떻게 정의로운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족 상황에 대해서도 차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상황이라는 것이 일부 다처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것, 이것도 금지할 수 없고, 폴리아모리, 여러 남자 여러 여자가 함께 집단으로 동거하는 것도 금지할 수 없게 됩니다. 2017년에 SBS 방송에서 폴리아모리 가족을 마치 정상적인 가족의 한 형태처럼 미화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한 집에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가운데 남편이 서 있고 양쪽에 두 아내가 서 있고 오른쪽 여자에게서 두 딸을 낳았고 왼쪽 여자에게서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폴리아모리 가족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이 평등법에는 가족 상황에 대한 차별도 금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아모리 가족에 대해서도 이것을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SBS 같은 방송들은 이런 폴리아모리 가족을 미화하는 방송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잘못된 사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사상도 금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사상은 물론이고 김일성 만세, 공산주의 만세 이걸 외쳐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평등법은 남자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징계당하고 해고당하는 법입니다.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지 남자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 법은 정상적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역차별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학생에게 여학생이라고 불렀다고 교사직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여자를 남자라고 불러야 되고 남자를 여자라고 불러야 되고 정상적인 국민은 머리가 어지러워서 살겠습니까? 이 법은 정상적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말도 안 되는 악법입니다. 호주에서는 4살짜리 어린아이를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성전환 수술을 시켜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부모가 이 수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원하면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4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이 아이에게 성전환 수술을 시켜줍니까?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국가에서 재정 수술 비용까지 대줘가면서 수술을 시켜줍니까?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퀴어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말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퀴어 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퀴어 축제 때 예수님도 동성애자라고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교단에서는 이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퀴어 신학은 어떤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고 주장을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둘이 껴안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퀴어 신학 하시는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아가페가 육체적 사랑입니까? 아가페와 에로스도 구별 못하면서 신학을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께 삐졌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할 때 키스를 했을까요? 퀴어 신학은 지금 이게 삼각관계였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을 못할 겁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유다는 도적이고 돈 때문에 배신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자라고 퀴어 신학에서 주장하는 구절들을 몇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퀴어 신학은 이 백부장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고, 종과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했다고 엉터리 해석을 합니다. 룻과 나오미도 둘이 서로 떨어질 수 없었던 이유가 두 사람이 레즈비언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다니엘서에서 왜 환관장이 다니엘을 이뻐했을까? 퀴어 신학은 이것도 동성애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윗이 요나단을 여자보다 더 좋아했다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동성애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사울, 다윗, 요나단 이 세 사람이 삼각관계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정치적 이유였음이라고,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방송이라는 곳에서 이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퀴어 신학 책을 홍보하고 있어서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이 책의 한 페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퀴어 신학에서 말하는 다윗과 요나단, 룻과 나오미,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목사로서 이런 일에 침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CBS에게 이런 방송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제가 장기려 박사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기려 장로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며 평생을 가난한 자를 치료하며 헌신하신 분입니다. 196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을 설립했으며 가난한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을 설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정말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중학교 때 동성애를 느꼈습니다. 3살 연상의 동성애자 남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에게 동성애 감정을 느꼈고 그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성애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유명한 여류 시인 모윤숙에게 끌렸습니다. 아니, 이러면 이분이 양성애자 아니에요? 남자에게도 끌리고 여자에게도 끌리고 장기려 박사님이 청소년 시기에 양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장기려 박사님은 아주 경건한 신앙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동성애를 느꼈지만 행위로 실행하지 않고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후에 장기려 박사님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6남매를 낳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셋째를 낳았을 때의 사진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들은 사춘기 시절에 일시적으로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동성애에도 끌릴 수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경건한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고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사회에서도 크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동성애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탈동성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분이 지금 직접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인지 예산으로
하루에 국민 세금 1,00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잘못된 성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맨손으로 이 악한 법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싸우지만 우리의 무기는 진실입니다. 저들은 거짓을 말하고 우리는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외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진실을 외치며 온 힘을 다해서 이 악한 사상과 싸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미혹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거짓과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실과 진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긴급한 그 프로그램 하나를 편성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JTBC 등을 비롯한 공영방송에서 이 평등법에 대한 아주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음법률가회 소속이신 전윤성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그 JTBC의 잘못된 왜곡된 평등법 소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윤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예, 최근에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논란이 거세지면서 찬반 양측에서 각각 10만 명의 국회 동의 청원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과 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언론이 마땅히 이 진실과 또 객관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JTBC의 최근 차별금지법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서 긴급하게 좀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만은 JTBC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주장, 특히 이 반대 주장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는 보도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도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수차례 걸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6월 8일자 보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6월 8일자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라는 보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팩트체크 JTBC 보도는 먼저 이 기론평 교수의 발언을 내보냈습니다. 기론평 교수님께서 만약 이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또 청소년 동성애자가 늘어나게 돼요. 이 발언을 내보내면서 이것이 거짓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JTBC는 이 법에 대한 거짓 정보는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같은 보도를 하면서 영국에서 트랜스젠더 통계를 낸 거는 아예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겠고요. 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 성별 정체성 문제로 의료 지원을 받은 청소년 숫자가 늘었다는 자료는 있지만 숨겨왔던 성별 정체성을 드러낸 청소년이 늘어난 것이지 없던 성소수자가 더 생긴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영국에서 트랜스젠더 통계를 낸 게 아예 없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가 존재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 법무부의 통계 자료가 있고요. Gender Recognition Certificate라고 해서 젠더 승인증 신청 및 발급 통계가 있습니다. 즉 증명서를 발급한 건데요. 이것이 뭐냐면 영국에서는 2004년도에 영국 젠더 승인법이 제정이 됐고 2005년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이 법이 무엇이냐면은 성전환 수술이 없이 본인이 생물학적 성별을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해 주는 법이었습니다. 즉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을 하면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일정 심사를 거쳐서 여성으로 젠더를 바꿀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따라서 젠더 승인증을 발급해주는 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아래 하단에 출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가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법무부의 통계를 보면은 이 젠더 승인증의 신청과 발급 건수가 나오는데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신청 승인 통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 성별 변경을 물론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안 한 경우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트랜스젠더 중에서 자기가 성별을 바꾼 사람, 성전환 수술은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안 했건 상관없이 성별을 바꾼 경우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영국 법무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이 부분을 의도적이었든지 아니면 실수였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락했고 아예 공식 통계가 없는 것처럼 잘못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통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젠더 변경 신청 이 통계에서 연령별 젠더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은 젠더를 변경한 연령층은 1990년 이후 출생자, 즉 30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이 급증했습니다. 이 도표 아래쪽 도표를 보시면 2009년도에는 사실 30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0. 몇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통계를 보시면 거의 30에서 40%가 육박하는 이 연령대가 30세 이하입니다. 이런 중요한 통계가 이미 법무부의 공식적인 통계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JTBC는 주장하기를 영국 아동 청소년의 성별 정체성 치료 증가 통계는 커밍아웃이 늘어난 것이지 트랜스젠더 증가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커밍아웃한 비율이 늘어난 것이지 없던 트랜스젠더가 생긴 게 아니다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3일자 영국의 프로스펙트 매거진은 이러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왜 이렇게 많은 여자 아동 청소년들이 젠더를 바꾸기 원하는가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영국 건강보험공단 NHS 산하에 있는 젠더 개발 지원소의 공식적인 통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 영국의 아동 청소년이 이 성을 바꾸기 위해서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나 기타 등의 치료를 이 젠더 개발 지원소에서 받은 통계치가 나옵니다. 2009년도에는 77명에 불과했는데 2019년에는 2,590명으로 3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JTBC는 누락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남자에서 여자로 변경하는 비율이 75%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2019년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하는 비율이 70%가 됐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통계죠. 근데 이 부분을 JTBC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누락한 거죠. 자,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만약에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커밍아웃 증가가 맞다면 사실 그 증가폭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곡선을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JTBC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동안에 이 트랜스젠더가 두려워서 커밍아웃을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국은 이미 2006년도에 평등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즉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평등법이 제정되고 난 직후에 커밍아웃하는 숫자는 이 그림에서처럼 급증해야 됩니다. 더 이상 차별을 안 받는 거죠.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급증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점차 감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와서는 안정적으로 증가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통계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통계는 이러한 그림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33배가 계속 급증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커밍아웃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지 이미 영국에서는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33배 이상이 급증한다는 것,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커밍아웃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TBC가 누락한 사실을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비율이 75%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비율이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커밍아웃이 맞다고 한다면 왜 커밍아웃이 줄어들었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도 평등법도 만들어지고 동성결혼도 합법화되고 그런 나라에서 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이 트랜스젠더들은 커밍아웃을 예전보다 안 하는 걸까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여성에서 남성으로는 10년 전에는 25%밖에 안 됐는데 10년 후에는 70%가 됩니다. 왜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는지, 커밍아웃을 왜 이쪽은 조금 하고 왜 이쪽은 많이 하고 왜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커밍아웃 증가설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설명드리면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만약 커밍아웃 증가가 맞다면 전 연령대에서 거의 유사한 비율로 커밍아웃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숫자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각 연령층에서 거의 균등한 비율로 커밍아웃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 통계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법무부 통계를 보면은 젠더를 변경한 비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세 이하는 10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에 30세 이하는 거의 없었습니다. 0.몇%였는데 지금 현재는 약 40% 정도에 육박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0세에서 50세 비율 이쪽을 보시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0세에서 70세 부분을 보면은 10년 후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왜 60세에서 70세는 커밍아웃을 안 할까요? 만약 JTBC 주장이 맞다면 왜 커밍아웃을 안 하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40세, 50세는 왜 똑같을까요? 왜 30세 이하는 이렇게 급증했습니까? JTBC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커밍아웃 증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특히 성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팩트 체크를 한다면 영국의 아동 청소년의 트랜스젠더 증가는 성전환을 옹호하고 조장하고 심지어 권장하는 교육에 영향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팩트 체크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영국은 2020년 9월부터 신성교육 커리큘럼을 제정했는데 물론 그전에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했지만 2020년 9월부터는 이제는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영국 교육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그대로인데요. 컴펄저리입니다. 강제라는 거죠. 의무적입니다. 이 성교육 교육 과정을 보면은 아예 대놓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앤 트랜스젠더 LGBT라고 해서 동성애 성전환 교육 관련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는 평등법을 준수하라, 평등법 준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신성교육 과정이 평등법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평등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조금 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신성교육 이 커리큘럼의 75단락을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학생들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탐색하게끔 해야 한다. 여러분, 탐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탐색해봐라. 즉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동성애자일 수도 있습니다. 양성애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별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일 수가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도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탐색해보세요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제를 교육할 때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 동성애나 양성애 등 또는 젠더 정체성, 성전환을 발견하거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걸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저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성전환자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학교에서는 그걸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 과정입니다. 이게 동성애 옹호 조장 권장 교육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는 동성애가 보건적 유해성이 있다. 성전환을 했을 때 의학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금지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금지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금지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와 양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나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평등법에서는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는 권장하는 교육을 해도 평등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평등법의 가장 큰 모순인 것이죠. 이러한 교육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특별히 아동과 청소년들의 이 트랜스젠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에도 오래전에 동성애와 양성애, 또 성전환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스웨덴의 보건복지부의 공식 보고서를 보면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을 원하는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비율이 1,500%가 증가했다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국과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또 미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너무나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성환 목사님께서도 강의 중에 이 부분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미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도 갤럽이 2012년부터 또 2020년 최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사실 본인이 커밍아웃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갤럽이 미국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12년에는 본인이 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인구의 3.5%였는데 2020년에는 5.6%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미국도 동일하게 놀라운 수치가 전체의 미국 인구, 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구 비율 중에서 소위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19에서 24세의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15.9%입니다. 나머지 연령대 20대나 30대나 40대나 그 이상은 다 9.1, 3.8, 2.0, 1.3%로 그 비율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젊은 층, 또 아동 청소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가? 그건 교육의 영향이 지대하게 크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은 약 20개 주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고
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면서 특별히 교육 영역에서 아까 영국과 같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권장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아동 청소년의 트랜스젠더 증가, 또 동성애자 증가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통계치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JTBC의 이 차별금지법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서 JTBC는 즉각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JTBC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JTBC는 중요한 사실을 허위, 왜곡, 은폐한 보도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에 대한 또 평등법에 대한 편향된 보도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진실성을 회복할 것을 엄중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풍부한 PPT 자료와 더불어 좋은 강의를 진행해 주신 김성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긴급하게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TBC의 왜곡된 평등법 방향을 정확하게 비판해 주신 전윤성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윤성 변호사님께서 소개한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자료를 주의 깊게 숙지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인용을 하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성환 목사님께서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감명하면서도 또 실제 사례를 아주 재미있게 흥미를 잃지 않도록 들어가시면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성환 목사님은 남성 간의 그 선교가 에이즈 질환의 주된 감염 경로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비롯한 동성애 정당화 광풍이 불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에이즈가 28배나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통계학적 근거를 제시하셨고, 이 남성 동성 간의 선교로 인한 에이즈 치료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치료 비용은 어떤 국민적인 양해나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정부는 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이 중대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런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교육시키지 않음으로써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환 목사님은 차별금지법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 김성환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항목들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김성환 목사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의미에서 그 핵심 조항들을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을 차별의 사유로 명기함으로써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와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강제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차별금지법은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양한 다른 성별을 받아들일 것을 법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윤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종교 비판까지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단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비판만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상 또 종교, 이념 비판까지도 전체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넷째로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불평등한 법안이며 고발당한 자에게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발인의 숫자 여하에 따라서 심지어 수백억 원까지도 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자들을 파산시키는 각오할 만한 법안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다섯째로 이 차별로 고발하는 경우에 국가가 사건의 소송을 지원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기함으로써 국가가 당파적으로 재판에 개입해서 소송을 쉽게 하도록 만들고 사실상 피고발자가 승소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고, 또 여섯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이 신학교나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거나 교사나 교수로 들어오고자 할 때 차단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교회의 목사직이나 직분을 맡고자 할 때 차단하지 못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교회의 순결을 파괴하고 신학교가 바른 신학교를 시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법안이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고, 일곱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왜곡해서 소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성경 본문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독신적이고 사탄적이며 외설적인 퀴어 신학이 신학교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악한 법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독소 조항들을 김성환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또 김성환 목사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인 독소 조항들을 내포한 차별금지법이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한국 사회와 교회가 직면해 있다고 보시고, 이제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단지 배포, 현수막 시위, 법안 발의자들에 대한 압박 등과 같은 합법적인 길거리 투쟁에도 나서야 할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현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를 인식을 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글로리아홀 대강당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 모임에서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장이시고 홍익대학교 헌법학 교수이신 음선필 교수님께서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도 진행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사가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통합교단의 선례를 따라서 한국교회의 다른 교단들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If Family 시즌 2 탈 트랜스젠더 편이 업로드되어서 방송 중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탈동성애가 가능하고 탈동성애한 후에 얼마든지 정상적이고 바른 삶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탈동성애 전환 치료를 강제로 차단해서 동성애자들을 영구적으로 동성애라는 어두운 굴레 속에 가두어 놓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의 위선을 폭로해주는 드라마입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 강의에서도 장기려 박사님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신뢰를 보여주셨는데 이 시청자들께서 이 드라마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드라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과 소명감으로 제작하는 드라마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친동성애 진영의 괴롭힘과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명에 따라서 출연하셨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배우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 이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장이신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님께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일보의 평등법의 해악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 중에 계십니다. 시청자들께서 이 칼럼을 읽어주시고 칼럼 내용을 모아두셨다가 서로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정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 나쁜 평등법 반대 기자회견이 우리 사회의 각 전문가 단체별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들과 교수들의 반대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서 지난 7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 여성연합과 전국 학부모단체연합의 주최하에 나쁜 평등법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릴레이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전문인 단체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 주지하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초, 중고등학교에서 남녀의 성별은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으며 성은 남자와 여자 이외에도 많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젠더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 맥락에서 동성애와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흐름, 성전환 등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들 가운데 신학생들이 나오고 이 신학생들이 소장 목회자가 되니까 현재 소장 목회자들 가운데 젠더주의와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이 상당히 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젠더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불투명한 현실이며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자체 안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심층적인 비판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젠더주의와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소장 목회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과 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고 아울러 일반 평신도들 특히 교회 안에서 지도급의 위치에 있는 직분자들을 위한 특별 교육과 훈련도 아울러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동성애 반대운동의 지도자들이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을 설립하고 준비 작업을 해왔고 이제 교육과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에서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과 일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반을 따로 편성해서 각각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 과정의 3단계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각 과정마다 10번의 동영상 강의와 2차례의 질의응답 및 토론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의 내용은 젠더 이론과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신학, 철학, 법학, 의학, 교육, 문화, 현장 경험 등을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팀 티칭으로 다루게 되며 각 분야에서 기독교적 소명이 확실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서 강의와 지도를 맡게 됩니다. 현재 모든 과정의 동영상 강의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두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의 트랙은 정규 트랙으로서 한 과정을 한 쿼터, 즉 3개월에 맞춰서 세 쿼터로 세 과정 모두를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쿼터는 9월에서 11월, 둘째 쿼터는 1월에서 3월, 셋째 쿼터는 4월에서 6월까지 진행합니다. 매 쿼터마다 각 과정 지원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트랙은 특별한 트랙으로서 각 지역에서 특별한 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의 교회나 기독교 단체 등과 연대해서 특별한 교육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 300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트랙이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트랙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반동성애, 반젠더 이데올로기 운동에 헌신하는 전사들을 양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끝내면 각각 수료증을 주고 전문가 과정이 끝나면 자격증을 주어서 성윤리 문제 전문가로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목회와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담임 목사님들은 연령상 대체로 젠더주의와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서 있습니다. 문제는 부교육자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경우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담임 목사님들의 지도 방침과 다르게 이들이 지도하는 차세대 아이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관용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고 이들이 자라서 교회 일꾼들이 되면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심각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담임 목사님들께서 부교육자들에게 현대 성윤리 문화교육원에 등록을 하도록 권면을 하고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 소장 목회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한국교회 앞날이 매우 어렵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 특히 교회 직분자들이 이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연락은 화면에 있는 이메일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이 박성재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구성원 변호사이시며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사무국장으로 계시고 애드보켓 코리아 이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다음 강의도 꼭 필요하고 좋은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제29회 모든 강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규제법, 각종 인권조례 등과 같이 양의 탈을 쓴 사악한 늑대와도 같은 악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성해방 사회로 전락시키고 자유로운 도덕적 비판을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강제로 억제하고 나아가서는 교회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교회를 분열과 해체로 몰아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런 시도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성윤리와 성문화를 확산시키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의 사역과 강의들도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의 강의들을 통해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성윤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저변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병들고 왜곡된 친동성애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한국 사회와 교회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 악한 흐름을 역류시킬 수 있는 토대가 다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가 우리가 감히 바라는 것은 이 악한 흐름에 신음하고 있는
세계 사회와 교회까지도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조영길 대표님과 실무를 맡아 수고하는 스태프들을 은혜로 지켜주셔서 주신 소명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